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남동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모습이었다. 불과 1초 전만 해도 한민우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얹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내 옆에 서 있던 해군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포구를 향해 우렁차게 외쳤다. 해군 대장 한설아 제독님, 연단으로 입장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부사관과 수병들이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사방의 대화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추었다. 아버지는 선창가 식당의 나무데크 바닥을 긁으며 급히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리고 민우는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강하게 얻어맞아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민우는 저녁 식탁 맞은편에서 나를 비웃었었다. 누나는 진작에 해군 그만뒀잖아. 삼겹살을 자르며 그가 모두의 앞에서 뱉었던 말이었다. 버티기 힘들었나 보지. 몇몇 사람들이 예의 바른 한숨을 내쉬었다. 교회의 한 집사님은 내 손을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어머, 예.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살아 돌아왔으니 되었단다. 나는 그들의 오해를 굳이 정정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청바지와 낡은 회색 스웨터 차림으로 앉아있는 동안 아버지는 마치 민우의 선창 확장 사업이 한시 가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인 양침을 튀기며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 내 삶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는 사람은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차가운 남해의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신 해군 정복을 입고 선창에 서서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단숨에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그랬다. 아버지는 내 어깨 위에 4개의 별을 마치 그것이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3초 동안 똑바로 마주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던 중령의 경례를 받으며 침묵에 잠긴 선창을 가로질러 행사연단으로 걸어나갔다. 머리 위를 맴도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웅성거림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것이 내 가족이 나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한설아이다. 올해 58살이며 6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12년 동안 고향 땅을 밟지 않았었다. 내가 자란 곳은 청해포라는 경상남도의 작은 포구 마을이다. 번화가라고 해봐야 왕복 2차선 도로 하나, 작은 교회 하나, 그리고 쓴 다방 커피를 마시며 꽃게 가격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오래된 식당 하나가 전부인 곳이다. 1987년에 아버지가 무슨 트럭을 몰았는지까지 온 동네가 기억하는 그런 종류의 시골 마을 말이다. 동시에 이곳은 사람들의 수치심, 특히 가족의 치부를 결코 잊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청해포에 돌아온 것은 비가 내리던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기자도 없었고 군의 호의나 환영식도 없었다. 그저 렌터카 SUV 한 대와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나 홀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주 찾으시던 동네 상회 앞에 차를 세우고 나는 내리기 전 거의 10분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마음을 추스려야 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묘한 일이다. 바다의 거친 폭풍을 이겨내고 대통령에게 안보 현안을 브리핑하고 수천 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작전을 통솔해 왔으면서도 고향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사춘기 소녀처럼 손이 덜덜 떨리니 말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선창가 근처의 낡은 단층 주택에 살고 계셨다. 마루 밑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앉아 있었다. 기우뚱하게 서 있는 우체통과 마당 한 구석에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차되어 있는 민우의 낚시 배가 보였다.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민우가 문을 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설아 누나,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55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고 눈가는 푸석했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외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며 사는 부유한 이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특유의 피로감이 묻어났다. 민우야.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분위기가 좀.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해했다. 나는 속으로 실소했다. 12년 동안 서해와 남해, 해외 파병지를 돌며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대신 나는 안부를 묻는 대신 아버지는? 하고 물었다. 부엌에 계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포옹도,
환영한다는 인사도 없이 그저 부엌에 있다는 대답뿐이었다. 10년 넘게 떠나 있던 딸이 아니라 마치 이틀 전에 집을 나선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식탁에 앉아 지역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일어서지 않았다. 미소조차 짓지 않으셨다. 그저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내려놓고는 나를 찬찬히 뜯어볼 뿐이었다. 머리 잘랐냐? 네, 정적이 흘렀다. 오래 있을 거냐? 그것이 아버지였다. 한만식 전직 선박 정비사이자 베트남전 당시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분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유약함의 증거라 믿는 사람. 대화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더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딸이 왜 이 좁은 포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는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내일 선창 복구 사업 기념식이 있어서 왔어요. 내가 말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은 것 같다. 당연히 들으셨을 것이다. 해군 본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였으니까. 청해포는 몇 년 동안 몰아친 태풍 피해로 인해 정부의 연안 정비 재정 지원을 받게 된 참이었다. 공식적으로 나는 해군의 지역 협력관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슴속에 맺혀있던 앙금을 털어내고자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예습하지 않은 어색한 연극 같았다. 민우는 아내 지영과 장성한 아들 태준, 그리고 이웃 두 사람과 교회의 김 목사 부부까지 불러 모았다. 다들 돼지갈비찜과 식혜를 나누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떠들었다. 나는 주로 듣기만 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유일한 지혜가 있다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민우는 선창 마리나의 사업 확장 계획을 떠들었고 아버지는 육아 상승을 걱정했다. 김 목사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들이 별장을 사들이는 바람에 동네 인심이 사나워졌다고 불평했다. 마침내 올케인 지영이 식탁 너머로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이제 군 생활은 완전히 정리하신 거예요? 내가 답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작에 그만뒀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아버지를 조용히 응시했다. 민우는 식혜를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들었는데? 내가 묻자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푹 찍어 누르며 내 시선을 피했다. 함정 지휘관 자리가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던 거지. 아무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밥그릇과 수저, 물컵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한국인들이 흔히 보이는 그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었다. 그때 김 목사의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쳤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훌륭하고 명예로운 일이지요. 마치 실패한 나를 위로하려는 듯한 어조였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을 뿐이다. 조건이 붙은 사랑을 얻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애쓰다 지친 이들이 느끼는 특유의 근원적인 피로감 말이다. 아버지는 평생을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오셨다. 민우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을 때 아버지는 녀석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실속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반면 내가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아버지는 책만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다. 민우가 남의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다 날려 먹었을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라 감싸주셨지만 내가 해외 파견 임무 때문에 명절에 귀국하지 못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 애비보다 지일이 더 중요한 년이라고 깎아내리셨다. 평생 동안 반복된 일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거짓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4시 나는 부두에 홀로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어선들을 바라보았다. 포구의 냄새는 내가 16살 때와 정확히 똑같았다. 짠내, 디젤 기름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 아침 7시 30분이 되자 검은색 관용 차량들과 해군 헌병들,
그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도착했다. 나는 선창 임시본부 천막 안에서 하얗고 빳빳한 해군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눈가의 깊은 주름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것도 보였다. 수많은 경랑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얼굴. 스스로 강해진 것에 대해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다. 행사장 주변은 이내 동네 주민들과 참전 용사들,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맨 앞줄에는 여전히 어제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담을 나누는 아버지와 민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강중령이 내 차량의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모든 판도가 뒤집혔다. 청해포 사람들에게 남동생 민우는 한시 가문의 번듯한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반면 나를 바라볼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로 여겼다. 그것이 차이였다. 악이나 미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고착된 시선이었다. 시골 마을이 대를 이어가며 다져온 확신이었다. 남자는 가업을 이어받고 여자는 순종과 양보를 배운다. 내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이미 동네 사람들은 민우가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진선창을 지키게 될 것이라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마을 잔치나 체육대회가 열릴 때마다 어른들은 큰 소리로 속삭였다. 민우 저놈은 뼛속까지 뱃놈 피가 흐르는구나. 지혜비 판박이야. 반면 내게는 자상하게 웃으며 이렇게 묻곤 했다. 설아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니? 아니면 간호사?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며 살겠구나. 내가 이 좁은 포구보다 더 큰 세상을 꿈꾸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실 처음에는 나 역시 그런 꿈을 꾸지 못했다. 그 시절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8살이 되기 전에 낚시 미끼를 꿰는 법을 배웠고 13살에는 소형어선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할 줄 알았다. 방학이 되면 민우의 옆에서 내 몸집만 한 연료통을 나르며 부두일을 도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수고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나를 지나쳐 민우야, 이쪽으로 좀 와봐라 하고 남동생만 찾았다. 아버지가 내게 대놓고 모욕을 준 적은 없었다. 그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한만식이라는 남자는 목소리를 높여 자식을 핍박하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딸이란 언젠가 떠나보낼 임시적인 존재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곱게 키워 시집 보내면 그만인 존재. 가문을 잇는 것은 아들이고 실질적인 가치는 아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그 세대의 사고방식이었다. 우리 부녀 사이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해군 모병관이 학교를 방문했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단정한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 복도의 남학생들은 일제히 몸을 바짝 세웠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쳤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제복의 멋짐 때문이 아니었다. 광활한 대양에 대해, 삶의 숭고한 임무에 대해,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오래된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던 기억이 난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께 해군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우는 입안에 밥을 가득 문 채 낄낄거리며 웃었다. 누나가? 군대를 간다고? 거기서 뭘 하려고? 아버지는 웃지 않으셨다. 다만 내가 어디 서커스단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깊이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다. 군대는 여자가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다. 가봐야 고생만 하고 후회할 게 뻔해.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답하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다. 딸년이 부리는 고집과 자신감은 늘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옆에 조용히 서서 행주로 접시를 닦고 계셨다. 그러다 나직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설아야,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니? 식탁에서 내 마음을 물어봐준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나는 그때의 내 대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평생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가기 전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주방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아버지가 먼저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났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아버지는 창밖의 어두운 선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여기서 평범하고 안정되게 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사람들이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는 여기가 성에 안 찬다는 거냐? 네가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나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저 다른 길을 가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길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고약하게 얹혔다. 우리 동네에서 다르다는 것은 곧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더 대꾸하지 않고 마당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셨다. 어머니는 식탁 밑으로 내 손을 가만히 쥐어주셨다. 그 작은 온기가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을까. 나는 석 달 뒤 진해의 훈련소로 입대했다. 입영 전날 밤 민우는 늦잠을 자느라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조차 켜지 않은 채 묵묵히 운전만 하셨다. 앞유리창에 힘없는 빗방울들이 툭툭 부딪혔다. 한참을 가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는 저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몰라.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모르니까 직접 부딪혀 보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다. 마치 자식을 영영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슬픈 한숨이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내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주변은 온통 눈물바다였다. 입대하는 장정들, 우는 부모들, 시끄럽게 시동을 걸어둔 버스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은 채 서 계셨다. 부대에 도착하면 어머니한테 꼭 전화하거라. 네, 그럴게요. 또 한 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설하라. 하지만 그때의 내게는 세상 모든 것에 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가득했다. 훈련소 생활은 나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몰고 갔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압박이었다. 여군을 향한 미심쩍은 시선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남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몇몇 남군 동기들은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냈고 교관들조차 우리가 낙오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군대에서 실력만이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용어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매달렸다. 남들이 잠을 잘 때 전술 교범을 외웠고 남들이 불평할 때 묵묵히 지시 사항을 이행했다. 군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고향의 편협한 시선보다 훨씬 더 공정했다. 계급이 깡패였고 오직 능력과 규율만이 대접받았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였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오셨다. 꾹꾹 눌러 쓴 아날로그 편지였다. 어떤 날은 3장, 4장씩 되기도 했다. 날씨 이야기, 동네 방앗간 소식, 아버지가 선창에서 무슨 배를 수리했는지 등의 소소한 일상들이었다. 그리고 편지 맨 아래에는 늘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내 아버지가 겉으로는 저래도 밤마다 내 걱정을 참 많이 하신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어떤 날은 믿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저 어머니의 거짓말 같아 서글프기도 했다. 아버지는 평생 편지 한 통 쓰지 않으셨지만 어쩌다 한 번씩 삐뚤빼뚤한 글씨로 엽서를 보내곤 하셨다. 신문에서 너 진급했다는 소식 보았다. 몸 건강히 지내라. 혹은 내 엄마 말로는 괌인지 뭔지 거기가 아주 덥다는데 더위 먹지 마라. 짤막하고 투박한 문장들이었지만 내 안의 신락 같은 희망 끝목을 붙잡아두기에는 충분한 온기였다. 한편 민우는 모두의 예상대로 평생 청해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동네 친구였던 지영과 결혼해 아버지를 도와 한진 선창일을 도맡았다. 고향 사람들에게 그는 늘 익숙하고 편안한, 믿을 수 있는 동네 청년으로 자라났다. 반면 내가 가끔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갈 때면 사람들은 나를 잠시 스쳐가는 이방인처럼 대했다. 교회 예배가 끝나면 동네 어른들은 내게 언제쯤 시집을 갈 것인지만 물었고 남자들은 해군 장교 중에 괜찮은 신랑감은 없느냐며 농을 건넸다. 내가 어떤 군함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지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제복을 벗은 내 모습 뒤에 치열한 삶은 그들의 관심사밖이었다. 오직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물으셨다. 파견 나간 나라는 어땠는지, 바다의 거친 풍랑을 마주할 때는 무섭지 않았는지, 부하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인지. 어머니의 눈빛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그 시선이 너무 눈물겨워 마주하기 힘들 때도 있었다. 내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15년쯤 되던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살포시 쥐어주셨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민우가 선창에 적자 운영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른 타월로 손을 닦으며 나직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정말 많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단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표현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시네요. 그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니. 저도 알아요. 아버지는 내 걱정을 하는 게 너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 거란다. 그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속 깊이 남았다. 아버지가 내 야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 성공보다 내 안위가 먼저 걱정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군에서의 진급은 나를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직책이 무거워질수록 내 마음도 점점 더 단단하고 무뚝뚝하게 굳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청해포는 더는 내가 돌아갈 안식처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세상 어디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든 내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우려 섞인 시선이 아닌 온전한 자랑스러움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으니까. 정오가 지나자 청해포의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한만식의 딸 한설아도 아니고 민우의 누나 한설아도 아닌 해군 대장 한설아 제독. 좁은 시골 마을에서 계급장과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중한 박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식적인 축사 속에 선창 기념식이 끝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어색한 시선들이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행사를 마친 뒤 참전 용사들의 손을 잡고 해안 정비 예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돌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위라는 것이 참 묘한 마력을 가졌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젯밤 저녁 식탁에서 나를 동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경직된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어제와 오늘 내 존재는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건만 그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행사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민우의 옆에 꼿꼿이 선 채 젊은 해군 장교들이 내게 제독님이라 부르며 경례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 위에 얹힌 4개의 별을 훔쳐보는 모습을 두어 번 포착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라기보다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해답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골몰하는 표정에 가까웠다. 행사가 끝나자 강중령이 결제 서류처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오후 2시 전까지 서명하셔야 할 문서들입니다. 제독님. 알았네. 나는 서류를 받아들였다. 강중령이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며 조심스레 물었다. 제독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군인들은 민간인들이 놓치는 감정의 동요를 빠르게 읽어내곤 한다. 지장 없네, 중령. 강중령은 내 등 뒤에 가족들을 흘끗 바라보았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족분들 표정이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지. 강중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그제야 민우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와. 누나 진짜 대단하네. 성공했구나. 나는 동생 대신 먼 바다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진작에 군대를 그만둔 줄 알았나 보구나. 민우는 멋쩍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너는 그걸 단 한 번도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고. 민우는 또다시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어릴 때부터 민우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늘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태도였다. 아버지가 그 틈에 합류하셨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안 듣는 척 귀를 바짝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다. 청해포 특유의 이웃 구경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목소리를 냈어. 너,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뭘 말씀인가요?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말이다. 아버지는 제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고 거북한 듯 대충 얼버무리셨다. 나는 아버지의 늙어버린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세월은 그 강건하던 사내의 모습을 많이도 바꾸어 놓았다. 완고함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쇠약함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칠던 두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자랑스럽던 정비사의 넓은 어깨는 굽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것은 어린 시절 나를 억누르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야속하게 흘러가 버린 세월 앞에서 갈 길을 잃은 나약한 노인 한 명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물어보신 적 없으셨잖아요. 내 나직한 목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래요.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민우가 정적이 더 깊어지기 전에 잽싸게 끼어들었다. 아이, 누나도 참, 우리가 군대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전혀 유쾌하지 않은 실소였다. 누구한테 들으려 했는데? 두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군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에 부합하는 한설아라는 인물만을 제멋대로 규정해 놓고 살았을 뿐이다. 아버지는 방어적인 태도로 팔짱을 끼셨다. 네가 고향 발길을 뚝 끊지 않았느냐.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민우의 얼굴이 그 말에 굳어졌. 마침내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내 계급이나 군대의 지위가 아니라 결국 가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돈 이야기였다. 가족 간의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장 유치하고 치사한 돈 문제에서 비롯되곤 한다. 12년 전 내가 필리핀 해안 조난 구조 작전에 긴급 파견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재무 담당관으로부터 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금융 사기인 줄 알았다. 법적으로는 사기가 맞았지만 범인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니었다. 민우가 선착 마리나의 무리한 확장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보증인란에 내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다. 위험한 고금리 사채였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묶여있던 공동 계좌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였다. 내 군 복무보안 심사 신원 조사마저 박탈당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해외의 파견 부대 임시 천막 안에서 군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가치로 따지면 군 예산에 비할 바 없이 작은 돈이었을지 모르나 내 가슴속 신뢰는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동생이 내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절망케 한 것은 사태를 전해 들은 아버지의 첫 반응이었다. 사건을 인지한 지 사흘 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민우가 선창을 살려보려고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범죄라고요. 그래도 네 동생이잖냐. 수화기를 쥔 내 손에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동생이라는 이유로 제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다. 아버지는 되레 소리를 지르셨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이다. 가족,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이 전가하는 비겁한 방패막이 단어였다. 결국 민우는 법적 수다, 벌과 중재 조정을 거쳐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했고 사태는 조용히 무마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나는 그들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대화는 진솔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남은 무미건조한 형식적 대화뿐이다. 그 일 이후로 고향을 찾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파병, 훈련, 비상, 대기, 진급 등의 군대 업무는 고향을 멀리할 아주 훌륭한 핑곗거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가정을 다시 이어붙이려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며 동네 소식을 전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 어머니 역시 마음속 깊이 알고 계셨던 것이다.
고향은 더는 딸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선창가에 서서 보니 민우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다. 누나는 그 길로 도망치듯 가버렸잖아. 민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 나는 단지 그걸 수습했을 뿐이고 내 신원 조회까지 박탈당할 뻔했어. 내가 다 갚았잖아. 아버지는 두 자식의 언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개입하셨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얘를 감싸고 도시는군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뱉어내셨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집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아들이 먼저이고 딸은 언제나 그 다음이라는 서열. 아버지는 본인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색을 붉히셨다. 설아야. 하지만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인생 최초로 진심으로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수치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젊은 날에는 나를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구걸하고 갈구하지만 나이가 들면 타인의 시선이 지닌 한계와 그들의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부두를 쓸고 지나갔다. 주변의 기자들은 장비를 챙겨 떠나고 있었고 장병들은 행사용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환영식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은 이제야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떠나기 전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다. 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나는 목이 메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멀어지는 바다만 바라보셨다. 나한테는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더구나. 말씀하셨어도 아버지가 들으려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 한마디는 그날 아침 내가 뱉은 어떤 독설보다 더 깊이 아버지의 가슴팍에 내리꽂혔다. 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셨고 나는 비로소 그가 우리 사이의 깊고 푸른 심연의 크기를 실감했음을 느꼈다. 기념식이 끝난 지 사흘 뒤 나는 한진 선창이 서서히 소멸해 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도 아주 고요하고 은밀하게 말이다. 그것이 더 무서운 법이다. 완만하고 더딘 하강 곡선은 차라리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주지만 은밀한 몰락은 바닥 틈새로 새어드는 바닷물처럼 보이지 않게 목조 가옥을 썩혀가기 마련이다. 월요일 아침 일찍 포구를 산책하며 나는 몰락의 징후들을 도처에서 발견했다. 청해포의 아침은 더디게 밝아왔다. 나이든 어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선창가 식당에 모여 다방 커피를 들이켜고 있었고 은퇴한 어르신들은 낚시방 앞에 모여 기상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부둣가에는 노후한 디젤 엔진 소리가 요란했다. 세월이 흘러도 고향 마을의 이 투박하고 거친 일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청바지에 낡은 해군 스웨터 차림으로 홀로 선창을 걸었다. 정복도 경호장교도 없는 자연인 한설아의 모습으로 말이다. 부두의 나무 판자들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며 주저앉아 있었고 정박 구역 번호들은 염분에 씻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발해 있었다. 소형 창고들의 절반은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비어있는 선석이 3군데나 보였다. 정박지가 비어있다는 것은 포구의 말이나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확실한 지표였다. 선창은 정기적인 정비와 급유, 보관 수수료로 연명하는 법인데 단골 어선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사업 전체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마침 새우잡이 배 옆에 서 있던 허 영감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손짓을 하셨다. 내가 아주 어릴 때 기억하던 그 삐딱한 코와 걸걸한 담배 목소리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몰라보게 늙어 계셨다. 내 아비는 선창이 이 꼴이 된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게냐?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다짜고짜 호통부터 치셨다. 요즘 도통 손을 안 대더구나. 나는 부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업이 많이 힘든가요? 허 영감님은 가래침을 뱉어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남동생 놈이 문제지. 또다시 동생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지긋지긋한 악순환이었다. 민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나요? 배가 가라앉기도 전에 밑창을 뜯어서 팔아치우고 있단다.
그 말이 온종일 머릿속 맴돌았다. 정오쯤 나는 민우의 사무실 책상에서 우연히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민우는 주유소 뒤편에서 누군가와 고성을 지르며 통화를 하느라 사무실 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온갖 고지서와 독촉장, 계약서 초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와중에 내 시선을 사로잡은 문서가 있었다. 청해포 수변 관광 정비 재개발 사업 계획서, 수변 고급 리조트 분양 및 요트 전용 선착장 조성, 기존 상업어업 선창 철거율 73%. 나는 멍하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계획서 안의 지도에는 우리 가족의 한진 선창이 보존 영역이 아닌 완전 철거 및 데크 조성 구역으로 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내용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프라이빗 요트 클럽, 부티크 호텔, 와인바, 예술인 야외 광장. 세련되고 화려한 미사여구들로 점철된 문서였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나는 군 복무 시절 수많은 연안 도시들이 대기업 자본에 잠식당해 망가지는 과정을 지켜봐 왔었다. 개발업자들은 장밋빛 성장을 약속하며 들어오지만 결국 평생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부들은 쫓겨나고 원주민들의 가정이 붕괴되며 마을은 외지부유층의 휴양지 사진용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내가 종이를 쥐고 고뇌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셨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내 손에 들린 문서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셨다. 남의 서류를 함부로 뒤적이는 건 못된 버릇이다. 선창을 파시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셨다. 가까이서 뵌 아버지의 얼굴은 몹시나 쇠약해져 있었다. 육체적인 노화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셨다. 그 침묵이 모든 규모를 말해주었다. 대략 40억 원 정도 된다. 나는 뒤로 기대앉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청해포 같은 작은 어촌 마을의 선창 사업에서 40억 원이라는 돈은 400억 원과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액수였다. 민우 말로는 개발업자에게 넘기면 선창 일부는 보존해주기로 약속했다더구나. 아버지가 애써 정당성을 주장하려 버럭 목소리를 높이셨다.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아니요, 나는 정색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지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입을 다무셨다. 실제로 그는 지쳐 계셨으니까. 자식에게 짐을 넘겨주지도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자존심도 남지 않은 늙은 가장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무게였다. 아버지는 창밖의 선창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혼잣말을 하셨다. 이 선창은 원래 내 할아버지가 일구신 터전이다. 그 다음이 나였고. 그 말씀에 내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한진 선창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기억의 보고였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포구에 처음으로 나무 말뚝을 박아 선창을 만드셨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뒤 청춘을 바쳐 선창을 확장하셨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냄새는 늘 짠 바닷물과 부두의 디젤 기름 냄새였다. 나는 선창 창고에서 낚시 도구 수량을 세며 구구단을 외웠고 그물망을 꿰매며 인내를 배웠으며 태풍이 불어닥쳐 부두가 부서지는 것을 보며 삶의 더섭음을 배웠다. 선창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선창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생각이었어요? 내 질문에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도장 다 찍고 나서 말이다. 그렇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뒤에 통보하려 하셨던 것이다. 15분 뒤 민우가 커피 종이컵을 들고 요란하게 사무실로 들어섰다가 책상 위에 재개발 계획서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 정말 미치겠네. 누나가 왜 남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온 동네 어부들 삶의 터전을 팔아넘기려는 거야? 와인바를 만들려고 어선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민우는 커피컵을 책상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누나가 요즘 물가를 알아? 이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나도 빚의 무서움은 알아. 아니, 누나가 아는 건 세금으로 굴러가는 군대 예산이겠지.
여기 현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녀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어제 오늘 쌓인 것이 아닌 아주 오랜 세월 묵은 앙금 같았다. 누나는 서울로 대학 가고 군대로 도망쳐서 출세하니까 우리가 다 한심해 보이지? 민우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정복에 별 4개 달고 영웅 대접받으며 고향 내려오니 신나냐? 우리는 여기서 똥칠해가며 현실이랑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 나는 동생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결국 그거였구나. 뭐가? 내 안의 자격지심. 민우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오랫동안 민우는 누나 걱정이라는 핑계 뒤로 자신의 질투와 무능을 감추어 왔었다. 하지만 상황이 극에 달하자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아버지가 누나 이름 나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가 독서를 퍼부었다. 나는 침묵했다. 세상 구하느라 바빠서 제 부모 형제도 잊어버린 이기적인 년이라고 하셨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내 무의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의구심을 동생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았기 때문이었다. 민우가 내게 바짝 다가섰다. 누나는 그냥 떠나버려. 여긴 우리가 알아서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알아서 지켜왔다니. 선창을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가고 내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동정을 갈구하고 있었다. 내가 받아치려던 찰나. 밖에서 웅성거리는 고함이 들려왔다. 서너 명의 나이든 어부들이 주유기 옆에서 지영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30년 넘게 일한 우리 배를 갈 때도 없이 쫓아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민우는 욕설을 나직이 뱉으며 밖으로 뛰어나갔고 나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선창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모양이었다. 평생 바다를 일구어온 늙은 어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소리 높여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싸움이 더는 우리 가족의 사적인 갈등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 싸움은 청해포라는 마을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금요일 저녁. 면사무소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이 작은 포구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적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은퇴한 교사 몇 명, 어부 서너 명, 소음 공해나 도로 포장 문제로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 몇 명이 전부였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당 주변 골목길마다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주민들은 복도와 입구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준비한 접이식 의자는 행사 시작 30분 전에 동이 났다. 재개발 소식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재정적 위협을 넘어 영혼을 앗아가는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창이 사라진 포구 마을은 더는 고향이라 부를 수 없는 껍데기뿐인 관광지에 불과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앉아 계셨다. 내가 고향에 내려온 이후 아버지는 비로소 지팡이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아마도 내가 오기 전부터 훨씬 오랫동안 필요하셨을 터였다. 민우는 강당 저편에서 어촌 마을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이태리 양복을 입은 개발업체 직원들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는 참 평생 폭풍 속으로만 걸어 들어가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묘한 안쓰러움과 인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면장의 멋쩍은 기침 소리와 함께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개발업체 대표가 단상에 올라 청해포의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명품 해안 도시 건설에 대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경청했다. 시골 어르신들은 점잖고 양반 기질이 있으니까. 하지만 슬라이드 화면에 기존 주유소와 어업용 선석 자리에 고급 주상복합 리조트와 요트 계류장이 들어선 조감도가 나타나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섰다. 그럼 우리 고기잡이 배들은 어디다 대란 말이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면장이 의사봉을 두드렸고 민우가 단상으로 나섰다. 민우는 남색 블레이저 재킷을 차려입고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르신들, 변화가 낯설고 두려우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큰 실수였다.
평생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60 넘은 노인들에게 변화가 두려워 징징대는 유약한 노인 취급을 한 셈이었으니까. 허 영감님이 즉각 고함을 질렀다. 우리가 변화가 두려운 줄 아나 민우 내놈이 우리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민우의 억지 미소가 굳어졌다. 아직 협상 단계라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사반대할 걸 아니까 몰래 도둑 고양이처럼 진행한 거 아니냐. 주민들이 삿대질을 해댔다. 그때 민우의 아내 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 선창 빚이 40억 원이에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간 강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우가 당황해 아내를 돌아보았다. 지영아, 너 미쳤어? 가만히 있어. 아니요, 더는 못 숨겨요. 동네 분들도 다 아셔야 해요. 지영의 눈물 어린 고백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장내의 분위기가 일순간 가라앉았다. 감추어 두었던 날 것의 진실이 지닌 힘이었다. 지영은 민우의 무리한 말이나 확장 계획, 태풍 피해 복구비 연체, 사채 이자와 대출 연체금, 부도 위기에 처한 하도급 업체 대금까지 낱낱이 밝혀냈다. 지영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민우의 어깨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다. 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셨다. 자존심 강한 노병에게 대중 앞에서 당하는 치욕은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면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해군 한설아 제동님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군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단상으로 걸어나갈 때 강당의 공기가 엄숙하게 가라앉았다. 내가 제독의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려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복종이 아닌 오직 진실한 대화를 원했다. 저는 해군 제독 자격이 아니라 이 청해포의 딸 한설아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좌중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 이 선창의 첫 나무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청춘을 바쳐 이 부두를 일구셨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역시 평생을 이곳에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저희 가족만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민우가 팔짱을 낀 채 나를 째려보았다. 또한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과오와 실책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6달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 고향의 세무 행정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 선창이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 압류 및 공매 처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올려다보셨다. 아버지조차 모르고 계셨던 비밀이었던 것이다. 민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돈을 굴리는 동안 세금마저 체납했던 모양이었다. 저는 제 개인 신탁 자금을 헐어 체납된 세금과 급한 사채 이자를 우선 완납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제가 선창을 독식하려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영웅 행세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갈등이 어찌 되었든 청해포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이 선창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눈빛에서 마침내 도끼가 빠져나갔다. 분노 대신 당혹감과 깊은 자괴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은 원래 비난에는 악착같이 맞서 싸우지만 대가 없는 호의와 진심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청해포 공동체 선창 보존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 안에는 선창의 채무 구조 재조정, 국가보훈처 및 해수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유치, 어업인 공동 선착장 무상대여, 청소년 해양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설, 그리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되 내실을 기한 선박 수리소 운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면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이 방대한 계획을 제동님 혼자서 준비하셨단 말입니까? 제 조력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강당 뒷줄에는 강중령과 해수부 산하 연안 정비 담당 사무관 2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역 수협 조합장과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고향에 내려와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평생 훈련받은 대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팩트를 수집하며 대안을 도출해 대중의 공황 상태가 파국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빠르게 선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개발업체 직원이 당황해 주춤거리는 사이
민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단상 아래에서 소리쳤다. 결국 누나 시나리오대로 되는구나. 군대 인맥 동원해서 우리 선창을 누나가 독차지하겠다는 거잖아. 나는 민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니, 나는 너와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생존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누나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뭐가? 늘 나를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한 바보로 만들었잖아. 누나는 집을 떠나 성공했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는 저 높은 하늘 위의 별이 되어서 돌아왔잖아. 민우의 갈라진 목소리가 넓은 강당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가문 내의 서열 싸움이나 이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식탁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던 불쌍한 소년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남들보다 평범한 자신이 늘 부끄러웠던 아들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강해져야만 했던 딸의 서글픈 대화였다. 나는 너와 경쟁하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민우야. 누나가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었어. 누나의 진급 통지서가 올 때마다 엄마는 눈물겨워하며 자랑스러워하셨고 아버지는 겉으로는 퉁명스러워하셨어도 누나 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북을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매일 밤 꺼내보셨어. 나는 내가 이 선창을 지키는 가문의 대들보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한 짓이라곤 선창을 통째로 말아먹은 것밖에 없잖아. 민우의 처절한 독백에 강당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으셨고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수치심과 고백 앞에서는 침묵만이 유일한 예의였으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동생을 보았다. 너는 12년 전에 내 이름을 팔아 범죄를 저질렀어, 민우야. 동생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 내 군 커리어와 명예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지. 나도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너를 감싸고 돌았을 때 나는 깨달았단다. 이 집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불같은 성미와 고집만을 보아왔지. 이토록 무너져 내리는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마침내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지만 강당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슴에 도달한 아버지의 참회였다. 세 마디, 너무 늦게 도착한 뒤늦은 단어들이었지만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두었던 제독으로서의 자존심과 방어벽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우리 고향 청해포에 필요한 것은 심판이나 분열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터전을 고쳐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주민투표는 종결되었다. 공식적인 계약과 법적 조치는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였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다. 개발업체는 월요일 아침 일찍 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철수했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창 공동체 보존 계획안이 가결되었고 회의가 끝난 강당 출구 옆에 민우가 멍하니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생 나보다 거대해 보이던 동생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내가 그의 곁을 지나쳐 가려 할 때 민우가 개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동생을 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순간을 꿈꾸어 왔었다. 내가 완벽하게 승리하고 그들이 내 발밑에서 굴복하는 상상. 뾰족하고 명쾌하며 짜릿한 복수극 같은 결말 말이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묵직한 서글픔이었다. 나는 내 피부치 남동생을 바라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솔한 조언을 건넸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렴. 고치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야. 주민 설명회가 끝난 지 3주 뒤 아버지가 제3부두 주육이 옆에서 쓰러지셨다. 영화처럼 극적이고 소란스러운 쓰러짐은 아니었다. 그저 늙은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짐을 버티다 조용히 쓰러지신 것뿐이었다. 허 영감님이 찬 바닷바람이 부는 11월의 아침, 땀 범벅이 된 채 가슴을 움켜쥐고
기름통 위에 주저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내가 청해포 적십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다행히 응급처치를 마치고 산소 맞추기를 쓴 채 간호사들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다. 의사의 말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경미한 협심증 증세라고 했다.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병실 밖에서 내게 조용히 일러주었다. 스트레스라는 그 가벼운 단어 하나가 때로는 한 인간의 일평생의 상처를 함축하기도 하는 법이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셨다. 쓸데없이 바쁜 제동님이 병원까지 오고 그러냐. 나는 식탁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돌아가실 뻔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버님 연세가 79이시래요. 알고 있다, 인서가. 산소포화도 모니터가 일정한 박자로 삑삑거리며 조용한 병실을 채웠고 창밖에는 추적추적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청해포 병원은 오래되고 낙후되어 아늑한 시골 정취가 묻어났다. 입원 환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짠 털 담요를 나누어주고 간호사들은 환자 자식들의 안부까지 다 꿰고 있는 그런 정감 있는 곳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병원은 더는 낯설고 임시적인 장소가 아니게 된다. 삶의 일부가 되는 법이다. 아버지는 천장에 달린 구식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채널을 돌리셨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다. 네가 군대 정복을 입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선창가 다방이 아주 난리가 났다더구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첫 대화 주제치고는 아주 아버지답네요. 내가 할 줄 아는 말이 이것밖에 더 있냐.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또 다른 진실은 침묵 역시 훌륭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에는 대화의 공백을 메우려 안달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이 지닌 무게와 그 속에 담긴 말 없는 감정의 교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셨다. 내 엄마가 밤마다 내 걱정을 참 많이 하더구나.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전화할 때 늘 내게 군 생활 외롭지 않으냐고 물어보셨지. 나 역시 놀라웠다. 어머니는 내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서도 정작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내가 흔들릴까봐 일부러 밝은 화제로 말을 돌리곤 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늘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버지는 쯧하고 혀를 차셨다. 너는 늘 괜찮다고만 하는 고집불통 딸내미였으니까.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엄마는 네가 너무 뼈 빠지게 일만 한다며 안타까워했단다. 명절에 가끔 집에 내려올 때마다 안색이 점점 파리해진다고 밤잠을 설쳤어. 나는 목이 메어 침묵했다. 엄마는 워낙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래,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침대에 얹어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셨다. 정비사 일을 하느라 기름때가 절어 굳은 살이 박인 억센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세월은 인간의 신체를 먼저 약화시키고 완고하던 자존심은 나중에 천천히 무너뜨리는 법이다. 긴 정적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부터 묻고 싶으셨던 그 질문을 던지셨다. 설아야, 너는 행복했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해군 장교로 살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덧붙이셨다. 그 질문에는 거짓 없는 온전한 진실로 대답해야 했다.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몹시 힘들었어요. 나는 숨을 가다듬었다. 부하 장병들을 지휘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내일의 깊은 보람을 느꼈지만 제독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대가는 너무 가혹했어요. 건강을 잃었고 잠을 잃었으며 가정을 꾸릴 기회조차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마침내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희망끈을 끝내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 대신 나는 내일의 소질이 있었고 잘 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 말뜻을 이해하신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너는 참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아이였지. 그 투박한 칭찬 한마디가 내 심장을 아프게 때렸다. 눈물겹게 고마운 말이었지만
무려 40년이나 늦게 도착한 지각 칭찬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창밖의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셨다. 너는 내가 왜 그토록 네 군 생활을 모르는 척하고 깎아내렸는지 아느냐?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네가 저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아버지의 턱끝이 잘게 떨렸다. 너희 엄마가 밤늦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부고 전화를 받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 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한 채 혼잣말처럼 고백을 이어가셨다. 어릴 때부터 너는 물불 가리지 않고 높은 나무 위로, 지붕 위로 기어오르던 녀석이었지. 떨어질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다.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셨다. 그러다 덜컥 해군이 되겠다고 진해로 가버리니 온 세상이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거대한 전쟁터처럼 느껴지더구나. 병실안이 일순간 아득해졌다. 나는 그 막막한 공포와 염려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걱정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 사내놈들은 자식에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이 그 세대 남성들의 비극이었다.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는 집념은 강인했지만 정작 자식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감정의 소통에는 무지하고 서툴렀던 것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짚으며 씁쓸하게 고백하셨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최면을 걸었단다. 군대가 너를 아주 차갑고 강인한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너는 내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말이다. 내 커리어를 애써 깎아내리고 무관심한 척하면 설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겨 너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가슴이 덜 아플 것 같았어. 비겁한 자기방어였다. 수십 년 동안 무관심과 비난이라는 가면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다름 아닌 무기력한 공포와 겁많음이었던 것이다. 나는 등바디에 몸을 깊이 기댔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민우만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 민우는 약하고 늘 흔들리는 녀석이라 내 손길과 보호가 끊임없이 필요했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너는 내가 없어도 혼자서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너무 강해 보였으니까. 그 대답이 내 기나긴 불우했던 유년 시절의 의문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다. 완벽하고 강인한 자식은 가족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방치되고 소외되기 마련이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리라는 맹신하에. 부모의 온 신경과 애정 어린 보살핌은 늘 사고를 치고 흔들리는 나약한 자식에게 쏠리기 마련이니까. 그것은 아기에서 비롯된 편애가 아니라 나약함이 불러온 비극적 무게 배분의 오류였던 셈이다. 해질녘이 되자 민우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우리 부녀가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녀석은 어색한 듯 문가에 멈춰섰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내가 이깟 일로 죽을 것 같으냐. 여전한 한만식씩 대꾸였다. 민우는 내게 블랙커피 종이컵을 건넸다. 누나거 설탕 안 넣은 거로 가져왔어. 고맙다. 민우는 침대 발치 의자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다.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민우가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개발업체에서 어제 날짜로 공식 해약 문서 보내왔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손실이 크냐? 감당해야죠. 민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묻어났다. 진실을 대면한 이들 특유의 가벼움이었다. 법원에 파산 회생 신청서 제출하기로 변호사랑 합의했어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창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대요. 아버지는 천장을 응시하셨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대노하시겠구나. 그럴지도 모르죠.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창을 통째로 외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걸 보시면 더 불호령을 내리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부자 간의 긍정적인 교감이었다. 민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 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12년 전일 진작에 사과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만 마셨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나는 평생 누나를 질투했었어.
누나는 좁은 청해포를 떠나 큰 물에서 출세했고 나는 평생 여기서 아버지를 도우며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 선창을 대기업 리조트처럼 키워서 번듯하게 성공하면 아버지도 나를 누나를 바라보는 그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봐주실 줄 알았어.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듯 지그시 눈을 감으셨다. 편애의 상처는 받는 자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호와 기대를 받는 자에게도 무거운 사슬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법이니까. 가족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 퍼져 있었다. 모니터의 심박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는 가운데 바깥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빗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한시 가문의 세 남녀가 병동의 좁은 방에 모여 무려 30년 전에 나눴어야 할 진솔한 고백을 이제야 털어놓고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서툰 사과와 고백이었지만 늦게나마 도착한 진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난 가족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치유력이 있었다. 선창 마리나는 혹독한 겨울을 간신히 버텨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존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다. 어릴 때는 대대적인 확장과 화려한 성공만이 승리인 줄 알았지만 모진 풍파를 겪고 나면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2월이 되자 한진 선창은 내 유년 시절의 절반 크기로 아담하게 축소되었다. 쓰지 않는 낡은 슬레이트 창고들은 철거되었고 신지 과일고 제사부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민우가 한때 꿈꾸었던 화려한 말이나 조감도는 사무실 캐비닛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선창 자체는 비로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주민 투표를 기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선창으로 돌아왔고 주말에는 퇴역 군인들과 청년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태풍 피해 부두를 보수했다. 해군 중사 출신의 용접공은 무상으로 부두 난간을 용접해주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호텔 와인바 향수 냄새보다는 눅진한 디젤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는 게 체질에 맞지 말입니다. 그 말에 청해포 주민들은 가슴 청량하게 웃어 제꼈다. 포구의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웃음소리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은 동생 민우였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현실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으며 아주 미약하고 서툴게 시작되기 마련이다. 민우는 가장 먼저 무리해서 타던 리스 외제차를 처분하고 낚시 배를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선창 부두를 돌며 일을 시작했다. 3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나는 민우가 동네 청소년들에게 선박 정박용 로프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목격했다. 민우는 내 시선을 느끼고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왜 그렇게 실실 웃고 그래, 누나? 아니, 그냥. 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 동생의 굳어있던 얼굴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우리는 여전히 가끔 서먹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수십 년 묵은 앙금은 서서히 눈 녹듯 가라앉고 있었다. 평생 동안 우리 가문의 업보와 상처는 대를 이어 물려 내려갈 비극의 굴레라 믿어왔던 나였다. 하지만 동생이 조카뻘 되는 어린아이에게 정성껏 매듭 묶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수치심과 고통은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겸손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걸음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민우는 겸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병원 퇴원 이후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셨다. 무거운 짐을 들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는 여전히 쇠기의 경읽기처럼 무시하셨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지팡이를 짚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신 듯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제이부두 끝자락에 홀로 앉아 갈매기들의 비행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갔다. 바닷바람 끝자락에 여전히 겨울의 매서운 냉기가 묻어났다. 감기 걸리시게 왜 추운데 나와 계세요?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의사 녀석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잔소리쟁이. 아버지가 투덜거리셨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바다를 응시하시던 아버지가 물으셨다. 너는 언제 다시 진해로 내려가냐? 피하고 싶었지만 직시해야 할 질문이었다. 제 저녁식은 5월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전역하면 진해 쪽에 살 거냐? 아마 서울이나 부산 근처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리 멀지 않구나. 자주 올 수 있겠어.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시다 다시 입을 여셨다. 실은 네 엄마가 가고 나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단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상자요? 내 신문 진급 기사 스크랩북, 해군 사관학교 졸업사진, 네가 보내온 엽서들이 가득 들어있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 엄마가 소중하게 다 모아두었어.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가시고 없었지만 그 상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이 뒤늦게 해일처럼 내 안의 그리움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으셨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상자를 함께 열어보며 너를 칭찬해 주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찬찬히 응시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아버지.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때로는 근사한 말장난이나 눈물겨운 사죄의 연출보다 서툴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꾸준한 실천과 변화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는 참회라는 사실을 말이다. 5월이 되자 청해포는 내 생에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아늑한 진짜 고향의 품으로 다가왔다. 선창식당 아주머니는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내 취향에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준비해 주셨고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길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군대 시절 무용담을 보태며 환하게 웃어주셨다. 20년 동안 내 군 생활을 이방인 취급하던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와서 해군 대장이 되면 청와대 행사에 매번 가느냐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다. 나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해맑은 웃음을 아낌없이 터뜨렸다. 마침내 약속된 5월 말. 화창한 햇살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되었다. 선창가에는 짠 해풍과 선크림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났다. 나의 해군 대장 저녁식은 진해 해군 기지가 아닌 내 고향 청해포의 한진 선창 한편에서 소박하게 거행되었다. 부대 장성들은 이 이례적인 결정을 의아해했지만 군 수뇌부 생활을 마친 나는 내가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돌아갈 안식처가 어디여야 하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바로 내 고향 청해포였다. 해군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두 양옆으로 정복을 입은 장관들과 장교들, 고향 주민들, 참전 용사 가족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화려한 연회장도 거물 정치인들의 축사도 없었지만 청해포의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던 강중령이 예고에 없던 식순으로 나의 아버지를 단상 위로 모셨다. 아버지는 몹시 당황해하셨고 나 역시 금시초문이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이든 육신을 이끌며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가셨다. 단상 뒤로 지는 저녁 붉은 노을빛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칼을 금빛으로 눈부시게 물들였다. 마이크 앞에 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래의 관중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셨다. 이윽고 울림 있는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갔다. 저는 평생 가문을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아들놈의 몫이라 믿으며 살아온 고집불통 늙은이였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제 딸이 제 무지와 편견이 틀렸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18살 어린 나이에 이 좁은 고향 포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녀석이 철없이 외지의 화려함을 쫓아 도망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하지만 진실은 녀석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그림자로 안주하기보다 스스로 독립된 인간 한설아가 되기 위해 온몸으로 세상 풍파에 맞서 싸우러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고개를 바짝 숙였지만 이미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시야가 흐려졌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연단을 꼭 쥐셨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녀석을 소개할 때 그저 군대 간 내 딸년이라고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딸의 치열했던 삶과 고귀한 가치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비겁한 수식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마침내 내 시선과 똑바로 마주했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 수십 년 세월 동안 쌓여온 후회와 용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다. 자랑스러운 제 딸, 해군 대장 한설아 제독을 소개합니다.
강당과 선창가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파도 소리를 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요란한 통곡이 아닌 오랜 세월 묵은 가슴속 멍울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황혼의 나이에 흘리는 치유의 눈물은 부끄러운 유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을 뜻하는 숭고한 훈장과 같은 것이니까.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하늘의 별빛이 하나둘 수놓아질 무렵 나는 홀로 조용한 부두 끝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애처럼 펑펑 울고 계셔. 민우가 싱긋 웃으며 일러주었다. 나는 코를 찡긋했다. 샘통이네. 우리는 말없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참 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나, 우리 같은 가족도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깊고 푸른 바다 수평선을 응시했다. 아니,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진솔하게 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상처를 아는 채로도 우리는 함께 앞으로 걸어나갈 수는 있단다. 민우는 깊이 수긍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 나는 부두를 벗어나기 전 제1부두 끝에 서 있는 오래된 개양대를 바라보았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힘찬 해풍을 맞으며 태극기가 어둠 속에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가 기틀을 닫고 아버지가 청춘을 바쳐 지켰으며 내 남동생이 망가뜨릴 뻔했던 한진 선창의 깃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펄럭이고 있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속 울림을 주었다면 평생 듣고 싶었던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진심을 전해보길 권한다. 그리고 가족의 상처가 비록 더디고 서툴지라도 진실과 용기를 통해 마침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의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향해 함께 한 걸음 내디뎌 가기를 소망한다.